기도하겠습니다. 에스겔서, 천주교 카톨릭에서 에제키엘서 13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로잡은 그 사람들을 새처럼 놓아주리라. 좋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새처럼 노연하지 못하고 육신이 묶이고 영혼이 묶인 많은 분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 누가 이 땅에 이처럼 흑암의 권세를 몰고 왔습니까? 주님, 200년 전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시고 또 100년 전 순수한 수많은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평양 대부흥을 이끌고 또 이 땅의 신문명과 자유를 눈뜨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6.25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의 피로써 그 자유를 지켜내고 이 땅에 번영을 허락하신 주님, 이 자유가 허물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누가 이 자유를 지켜야 하고 누가 그 묶인 사람들을 풀어야만 합니까? 주님, 먼저 깨치고 깨달은 한 사람부터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함께 그 전선을 이루어서 마침내 저 어두운 권세로부터 광명의 하느님께로 이 대한민국을 다시 올려 바쳐 드릴 수 있도록 또 이 소중한 자유를 노예의 권세에 빼앗기지 않고 마침내 수많은 북한 동포들에게도 자유의 희망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여기 모이신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또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사태와 그러한 상황을 주관해 주셔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선한 도구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앞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주로 이렇게 신뢰를 들어 얘기하게 될 사람은 지금 청와대 대변인이에요. 근데 한국은 과거에 이 문공부 장관이 있었고 또 일본 같은 나라도 관방장관이 있습니다. 또 중국도 외교부 대변인이 있어요. 근데 한국은 지금 나라를 대변하는 일을 청와대 대변인이 하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또 그 다음에 지금 이 가짜뉴스라는 걸 공식적으로 제기한 사람이 국무총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실 테니까, 그렇지만 혹시 모르는 사람이 계실까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국무총리가 과거 동아일보에서 제일 유능한 기자라고 평판을 듣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국무총리가 되어가지고 가짜뉴스를 잡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제가 6번째 단락부터 조금 읽겠습니다. 최근 적반하장도 유분습격으로 가짜뉴스 문제라는 게 불거졌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겐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가짜뉴스의 생산자, 기획자였던 사람들이 이제 정권을 잡았다고 거꾸로 홍두깨를 들고 나선 격입니다. 이게 차라리 우리에겐 포기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문제들을 밝힐 기회가 없었던 저 같은 사람이 이런 기회를 얻게 된 것도 바로 이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한 그런 계기를 줬기 때문입니다. 과연 가짜뉴스는 무엇이고, 또 그걸 지금 서삼스레 쳐들어 말하는 사람들이
진짜 뉴스의 전달자, 생산자인 것일까요? 최근 이론 말합니다. 제가 이론을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그동안 우리 이 언어학을 하고 무슨 이 인문학적인 이론의 이제 제일 중심적인 그 지식 인식이 언어는 정보 전달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해 왔죠. 근데 영어로 하면 이제 고십이라는 개념으로 고십 띠어리가 되겠는데, 구글에서 고십 띠어리 이렇게 찾으면 요 이론이 이제 나오겠습니다. 이 진화 심리학에서 언어 기능이 뭐냐? 근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정보 전달 기능으로 생각해 왔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도 지금 우리말로 이제 이걸 뒷담화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뒷담화라고 번역을 하니까 이 굉장히 좋은 번역, 그럴듯한 번역이 됐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 생각하게 된 것은 제가 한 2년 이제쯤 됐죠. 제가 이 16년 하반기부터 일어나는 이 한국 사회 사태 현실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현실이 초래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녀 사냥이라고 하지요. 근데 마녀 사냥의 메커니즘이 뭔지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뭐 기존 이론 가지고도 적당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스캔들 사회라는 용어는 저도 그전에 썼어요. 근데 작년쯤에 제가 이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이 진화 심리학계 이런 이론이 새로 제기가 됐다 하는 얘기를 듣고, 야, 이걸로 잘 설명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언어라는 게 말이죠, 사실만을 가지고 운영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예를 들면 이 역사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밥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 무슨 뭐 2차 대전의 원인이 뭐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 뒷담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뒷담화라고 하는 게 이제 소문 개념으로 일반화돼요. 그러니까 소문이 이제 스캔들처럼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이죠. 근데 그 소문, 뒷담화 이런 말, 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뒷담화라고 하는 거는 이 뉴스 또 역사까지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간 다음에 다 얘기하는 거니까 그 사실이 어떻다더라 하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말이죠. 제가 이거 좀 그 인터넷 그 유튜브 뉴스 보는 중에 우종창 기자께서 거짓의 산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예. 근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의 산으로 그런 스캔들을 야기한 거죠. 결국 마녀 사냥 효과죠. 근데 이런 그 인류사의 행태는 이 소위 서양 기독교 사회, 중세 사회에서 자주 벌어진 일이다. 그래서 마녀 사냥이라는 이제 이름을 얻게 된 것이죠. 현대 사회에서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김영 총장께서 또 언급을 했지만, 우리 모두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공중 언론에 노출되는 거예요. 거기에 안 좋은 말 몇 마디가 보태어지면 그냥 끝장이 납니다. 대표적으로 성 문제 같은 것이죠. 그렇죠? 또 다른 얘기가 될 텐데, 북한에서는 정치 얘기를 못 하잖아요. 정치 얘기를 못 하는 대신에 성적인 농담을 많이 한대요. 근데 지금 한국 사회는 성적인 농담 못하게 지금 돼 있죠. 정치적인 얘기도 입에 족쇄를 자갈을 물리게 되는 그런 이제 현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를 상당히 오랫동안 생각하게 됐는데, 마지막 문단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제왕적 권력이라고 불렀던 그 임기 중에 대통령이 그다지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고 말았을까요? 돌이켜보면 이러한 사태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가령 광우병 쇠고기 사태, 제가 이 사태를 겪으면서도 굉장히 제가 사실을 좀 제대로 알기 위해서 제가 미국도 그때 잠깐 방문하고 했는데, 과연 미국 쇠고기 광우병의
원천이 될 수 있다 하는 식의 그런 인식 말이죠. 이게 무슨 저 학자나 과학자나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걸 그렇게 사태를 조장하고 몰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듣지 않아요. 위험하다 하는 걸 이 잠재 기간이 10년이다 하는 식으로 말이죠. 또 세월호 사태 때는 어떻습니까? 무수한 거짓말들이 이유 만들어졌습니다. 세월호 7시간이라고 아우성 친 사람들이 누굽니까? 4대강 사업 의혹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측면이 많죠. 저는 이러한 사태들을 보면서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수준이 이런 것인가? 수없이 자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아 그동안 헤매이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대강의 답을 얻었고 그것은 지금 얘기하는 이 뒷담화 이론, 50이론이라고 하는 게 잘 설명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사례를 제가 짚어가지고요. 이 JTBC 최순실 태블릿 PC 이 사안이라고 하는 게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죠. 또 재판 진행 중에 있죠. 그렇죠? 자, 이런 문제 간단히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이 유튜브 잠깐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유튜브 여러분도 다 보셨을지 모르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교체되었습니다. 신임 청와대 대변인은 한겨레 신문의 선임 기자인 김의겸 기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의 자료 화면을 보여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태블릿 PC 사건, 즉 탄핵에 단초가 됐던 태블릿 PC 건과 관하여 두 개의 매체가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한겨레 신문과 JTBC입니다. JTBC는 이 태블릿 PC를 자기네들 기자가 가서 가져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겨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한다. 이거는 JTBC는 자기들 기자가 가서 가져온 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받았다. 국내에서 받았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번에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이 된 김의겸 기자입니다. 그 대담 내용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태블릿 PC 특종은 대단한 건데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이 태블릿 PC가 그 마치 이제 독일에서 온 걸로 이렇게 그 검찰발 보도가 쭉 나왔었는데요. 또 JTBC는 최순실의 사무실이라고만 했다. 최순실이 쓰던 사무실에서 발견됐다라고만 썼다. 그래서 어떤 게 진실이냐 이런 또 논란도 있기도 했어요. 네, 저는 사실을 압니다만은 네, 다른 언론 매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건 예의역은 안 같고요. 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네. 국내에서 받은 거고 주는 게 아니고 받은 거다. 네. 그것만은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걸 거기까지 말씀드리죠. 네. 여러분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상로 위원이라고 하시는데요. 프리덤 뉴스에서 미디어 와치, 미디어 비평을 하시는 분이고 MBC에서 부국장 역할까지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매스컴 사정을 상당히 잘 아시는 분이고, 그래서 이제 저는 학교에 있으면서 늘 이제 인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버릇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확실한 거라도 무엇인가를 인용하지 않으면 이제 사실로 적시하기가 어려우니, 그래서 제가 지금 이상로 의원의 저 화면을 빌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 화면 속에 이 내용은 그 오마이뉴스의 팟짱이라는 팟짱인가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이제 방송이 되는 모양인데, 노출된 모양인데, 이게 날짜가 11월 2일이라고 우리 저 박 부장님이 찾아서 확인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탄핵 사태 이제 국면 이제 초기죠. 근데 여기 조금 더 내용을 들어가 보면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규정 이제 하고 하는데요. 주로 이제 이 김희경 기자는 이 K스포츠 재단을 추적한 사람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 사건의 이 정체 핵심적인 성격이 뭐냐, 이걸 설명하는데 두 사람이 도둑질을 한 건 아닙니까? 도둑질을 한 건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그 도둑질 행위가 국민들한테 말하자면 딱 걸린 거죠, 이런 표현을 써요. 딱 들킨 거죠, 이런 표현을 써요. 자, 그러니까 이 프레임이 이후 사태를 다 이렇게 만들게 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한 이런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도둑질을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형법적으로 감옥에 가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태 인식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사태를 이제 몰아간 셈이 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물론 이제 수십 번 하고 하지만, 과연 재단 만드는 게 도둑질이냐 말이죠. 만약에 도둑질이라면 그 뭐 아름다운 재단인가 하는 재단도 있고 수많은 재단들이 있잖아요. 그 재단들이 다 같이 그러면 도둑질 행위가 되고, 그 사람들은 또 왜 잡아가서 조사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프레임을 걸어놓고 그 프레임 안에 이제 사실들을 이렇게 조금 집어넣는다거나 교묘히 비튼다거나 편집하거나, 이런 게 결국 언론의 행태가 되는 거죠.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 역사학이라는 건 뭐냐? 제가 이제 또 이런 문제 생각해서 제가 역사학에 대해서 자꾸 이제 돌이켜보게 돼요. 제 전공은 역사학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고, 저는 이제 현대 비평 문학사 이런 걸 주로 이제 전공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역사학이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것도 결국은 뒷담화다. 근데 말하자면 사실 조금 섞어가지고 그렇게 사태를 왜곡한다거나 역사를 왜곡한다거나 하는 그런 사태가 되기 쉽다는 거죠. 근데 아까 또 우리 김명 총장께서 이 제도권 학자 교수 이런 표현을 자꾸 하셨는데, 대개 사람들이 다 믿죠. 무슨 대학 교수라는 등 뭐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을 따지더라도 무슨 학적 권위가 부여된다는 식으로.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상로 의원의 이 프리덤 뉴스만 이렇게 지금 이제 동영상이 여러 편 이렇게 다 올라와 있으니까요. 그것만 보더라도 한국 언론이 지금 우리 현실을 어떻게 호도하고 있는가, 진실이 뭔가 하는 걸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진실 또는 가짜 뉴스와 연관된 사실을 다 알 수 있는데도 거꾸로 이제 정권 잡은 사람들의 무기로 가짜 뉴스라는 또 캐치프레이즈를 또 들고 나오는 거죠.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기자가 지금 현재 신분이 어떻다고 얘기했죠? 지금 이 기자가 현재 그러니까 나라를 대변하는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태블릿 PC 사건을 제대로 밝히고자 한다면 그 사람 불러다가 조사하면 되죠. 근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검찰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 진실, 사실을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현실인데, 이런 때 쓰는 표현이 뭐죠? 제가 국문학을 또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 문제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손바닥 가지고 하늘 가른다 이런 표현이 있죠? 예. 저 여기 이제 또 이제 후반부에 보면은요, 이
이제 K스포츠 재단이라는 걸 추적을 하는데 이 정동춘 이사장이라는 사람을 이제 추적했다고 해요. 근데 사실을 살짝 비트는 겁니다. 사실을 뭐 사실 아니라고 하기도 어려운 정도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작용을 하는가 하는 걸 여기 또 이상로 위원 설명으로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김의겸 기자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신분은 한 사람 때는 기자였고 지금은 청와대 대변인이라고 하는 공무원입니다.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공무원이죠. 이 김의겸 기자에서 김의겸 대변인으로 바뀌고 나서 말이 바뀔 것인가? 즉 아니요, 내가 그때 얘기 잘못했어요. 그럼 JTBC가 이렇게 어떻게 주워온 건 맞아요. 조금 사무실에서 가져온 건 맞아요. 내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말을 잘못했습니다. 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나는 주장을 굽히지 않겠어요. 그건 내가 잘 알아요. JTBC가 거짓말한 거예요. JTBC를 사무실에서 가져오거나 주워온 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받은 거예요. 난 그거 잘 알고 있어요. 라고 계속해서 입장을 고수할지 매우 흥미롭게 지켜봐야 합니다. 이제 곧 그 김의겸 이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에 들어가서 청와대에 있는 여러 기자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저는 청와대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제일 먼저 질문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김의겸 대변인, 당신이 한겨레 신문 기자일 때는 제일 먼저 질문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저는 기자이니까. 그리고 그것이 가장 알고 싶으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그것을 질문하지 않는다면 글쎄요. 흔히 속된 표현을 이렇게 얘기하죠. 기레기라고 얘기를 하죠. 만약에 청와대 기자들이 청와대 출입 기자를 모두 알게 되실 것 픽션, 외변인에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한결 생각 속에서 라는 말을 했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거다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어디에서 토크를 찾을까 하다가 이제 저희는 정동춘 이사장에 주목을 하게 된 거죠. 쭉 관련자들의 이력을 스크린하다 보니까 이분이 경력이 그렇게 안 되는 분이에요. 안 되는 분인데 이분이 갑자기 이사장에 앉혔다. 그리고 찾아보니 이 사람이 스포츠 마사지 센터를 운영한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진짜 그거였던 거죠. 이거 분명히 최순실과 그 딸이 유라가 같이 승마를 하는. 자, 지금 바로 이 대목인데요. 우리가 아주 예민하게 이 언어 문제를 이렇게 겪는 사람도 쉽지 않은 문제라고 할 정도로 운동기능회복센터가 하는 것이 그 정동춘 이사장이 내건 이 자그마한 그런 이 시설의 이제 명칭이라는 건데, 근데 그걸 스포츠 마사지 샵이다 이런 식으로 슬쩍 고쳤다는 거예요.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이제. 근데 여기 이제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동춘 이사장이 거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어요. 나는 마사지 업자가 아니다. 응? 근데 지금 이 자격 미달이다. 뭐 요즘 많이 쓰는 표현 함량 미달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제가 거꾸로 순서를 잡아서 얘기할까요? 도대체 무슨 자격을 갖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기자인 경우에 제가 대학에서 가르치면 제가 대학에 가르친 학생들이 졸업해서 기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운동기능회복센터의 그런 이제 주인 노릇을 한 분이 서울대 체육교육과를 나온 분이에요. 그리고 운동기능회복 문제를 주로 이제 연구하고 그걸 이제 서비스하기도 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 지금 이상로 의원이 지적하는 것처럼
말을 살짝 비틀어서 그렇게 좋지 않은 뉘앙스의 인물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소위 팩트라는 걸 가지고도 말로 어떻게 우리가 흔히 이제 어감이라고 그러죠. 어감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예를 들어서 글을 쓰는 문인이라든지 기자라든지 하는 사람들은 그런 문제 다 예민하게 인식하죠.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 이게 허위가 없도록 이제 훈련을 받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이제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몸에 배게 되죠. 기자는 오래 하게 돼요. 저도 이제 기자로서 잠깐 이제 이게 하게 된 경험으로 이 욕을 하기 위해서 말을 비트는 그런 유혹을 받기가 쉬워요. 기자 노릇을 한다고 할 때. 근데 정말 정직한 언론이고 바람직한 언론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간단히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마녀 사냥이 이루어졌다 하는 이제 설명이 되고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 빨리 속도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이 신문 기사인데요. 요게 지금 말해주는 바는 현 정권이 출범할 때부터 이 사람을 대변으로 위촉하려고 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직 기자가 바로 청와대 대변으로 옮기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6개월 사직 기간을 뒀다 하는 거예요. 사태가 어떤 것인지 알겠죠? 제가 저 지금 오늘 말씀의 큰 제목을 이 매체 언론 권력이라고 지금 제목을 붙이게 된 사정이 이런 식으로 서로 이게 연관돼 있다 하는 거죠. 제가 이런 문제 다 이렇게 말씀드리려면요, 한겨레 신문이 뭔가, 이 매체의 역사나 성격이 뭔가 이런 얘기 또 자세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그런 걸 밝힐 그 능력이나 여유가 안 되는데 만들어진 거는 88년이죠. 저희 또 이제 그 시기에 세상을 사는 느낌으로는 좋은 언론이 탄생하겠구나 하는 이제 기대를 갖고 했었는데 96년에 제목을 바꿨다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92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당시 당선된 노무현 후보가 제일 먼저 찾아간 곳 중에 하나가 한겨레 신문.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당선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발언을 하게 되는 거죠. 마이크 가까이 주세요. 네. 자, 여기 한겨레 신문하고 현 권력 또 그동안 한 2년 가까이 있었던 사태의 관련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셈이고요. 이제 이 가짜 역사 문제를 제가 조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돌려가지고요. 이 세월호 사건이라는 게 잊어진 지 얼마 안 지난 시점이었어요. 저도 이런 자리에서 세월호 문제를 언급하고 싶지가 않고 가능하면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오늘날 역사인식의 문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또 지금 이제 논란이 될 사람이 저하고 개인적으로 또 모르는 사이가 아니에요. 자, 어쨌든 지금 신문 기사 화면인데요. 이 세월호 사건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한겨레 기사예요. 제가 이런 신문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지만 이제 제가 강의 끝나고 이렇게 머리 식힐 겸 이렇게 기사 신문을 이렇게 넘겨보고 하는데 우연히 보게 됐어요. 자, 저 제목을 보시죠. 사람이 중심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세월호 참사 특별기구 이렇게 돼 있고 한국에서 역사와 책임에서
지금 이게 1 해놓고 이 다음에 또 2를 쓸 것처럼 된 제가 2는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 인터넷 구글에서 이 제목을 치면 나옵니다. 구글에서. 자, 제목만 봐도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조금 넘겨보시죠. 자, 요 단락만, 요 문장만 조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제가요? 예, 보이세요? 네, 보입니다. 보이세요? 네. 예. 아니, 그 아래. 세월호. 네, 가만히 있으라 세월호에 가만히 있으라 서울에. 그 아래. 네. 세월호 선장 이준석이 그랬던 것처럼 이승만은 북한의 공격으로 함락 위기에 빠질 수도 서울에서 먼저 달아난 사람이었다. 전쟁이 발발하면 점심은 평양에서. 자, 여기까지만. 여러분 응? 구글 인터넷에서 네. 찾을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기만 바라고요. 예, 제가 이걸 만약에 조금 이제 필요조차 없는 이 뭐라고 할까 학문적인 논란이라고 할까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역사학도 그러니까 다분히 해석학이죠. 해석학인데 해석학에서 제일 강조하는 용어 개념 중에 하나가 소위 전체와 부분이라는 개념이에요. 부분만 가지고 전체를 얘기하면 전체가 왜곡되는 거 아니에요. 또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건데. 자, 지금 전쟁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런 이제 내용은 사실이라 그러겠죠. 팩트라 그러겠죠. 예? 이렇게 한강 다리를 무너뜨리고 마치 혼자만 도피했다 하는 식으로 말이죠. 제가 이런 사태 좀 자세히 설명하려면 또 이런 얘기도 굉장히 풍부해요. 풍부하지만 어쨌든 요 이제 팩트라는 것만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그러면 이 전체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예? 자, 이런 얘기 제가 굳이 설명드릴 필요가 없겠죠. 예. 지금 전쟁이 났고 만약에 대통령이 붙잡힌다 그러면 그걸로 전쟁이 끝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왜 다리를 끊었겠습니까? 탱크를 앞세워서 밀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다리 그냥 두고 탱크 지나가게 내버려 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걸까요? 저는 이런 글을 읽으면서 지나치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정말 엄격하게 얘기하면은요, 이게 대한민국에 대한 도전이고 파괴고 반역이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자기 나라가 아니고 파도돼야 될 대상. 그리고 아까 잠깐 또 언급이 있었지만 이 사람이 가진 기본적인 그 역사인식.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멀지 않으니까 조금 자세히 이해할 수 있는데 제가 조금 이런 얘기도 정말 나중에 편집판에서 뺐으면 좋겠는데 2015년 한겨레 신문 사설하고 한홍구 치면 고2가 나와요. 신문 사설에서까지 그 한겨레 신문에서 이 한홍구 교수라는 사람을 비호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보시면요, 우리는 이제 그때 얘기를 들었죠. 부자 간의 이렇게 의견 차이라는 거, 역사 인식 차이라는 걸 그 내용이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자, 이 내용 일단 그 정도로 하고요. 지금 이제 시간이 없는 것 같으니까 자, 한국 현대사의 인식이 지금 대체로 크게 어떻게 돼 있나 지금 그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중간에 한국 현대사, 가짜 현대사의 문제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요. 지금 살핀 것처럼 현대사 전공의 역사학자라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한국 현대사를 핥히고 물어뜯습니다. 그들은 민중사라고 말하지만 민중의 역사를 살피기 전에 주로 지배의 치부를 밝히는 데 바빴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웬일인지 북한을 같은 자리에 놓고 얘기하지는 않고 북한에 대해서 관대하거나 호의적이기조차 했습니다. 남한의 독재에 대해서 말하면서 북한의 세습 왕조 현실에 대해서는 되도록 언급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어떤 학자는 북한의 내재적 발전론이라는 걸 얘기하게 됐습니다. 자, 역사 문제를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제가 이것도 정확하게 기표하지 않는 게요. 저도 이제 이런 무슨 명예훼손이나 뭐 이런 사달이 생길 걸 조금 저해서 그러는데, 자, 만약 그런 사태가 나면 우리 도 변호사가 변호를 네. 하여튼 예를 들면 말이죠.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반민특위 해산이었다. 이런 식으로 TV에 나와서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구글 위키피디아를 찾아오면, 구글 위키피디아에서 구글 백과라고 그러죠. 거기서 이 반민특위를 치면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구글은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시점으로 얘기하더라도 이 소위 그 반민특위 습격 사건이라는 게 49년 6월 6일자로 돼 있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게 언제죠? 48년 8월 15일이잖아. 국회에서 맨 먼저 한 일은 반민특위 그런 조성이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얘기하면서 이 경칭 빼고 하는 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이승만 정부가 맨 먼저 한 일이 반민특위 해산 작업이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올바른 역사 인식이 되냐고. 제가 조금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가령 신생 대한민국 정부가 가장 먼저 직면한 일은 제주도 4.3 사태와 같은 현실이었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48년 10월에 여순 사건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예. 제가 그 전에 이렇게 현대사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4.3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 50선거를 반대해서 일어난 거다. 50선거에 의해서 처음에 유엔 한국위원회에서는 남북 동시 선거를 결의했는데 북한이 응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남한만의 총선거라고 해서 50선거가 주어지죠. 그 다음에 7월 17일 재헌이라는 절차가 주어지고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거죠. 근데 이런 역사를 소위 현대사 전공하는 사람들이 보지 않거나 못 보거나 해서 요즘 심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역사는 반공이라는 이름으로 진보 인사 때려잡은 역사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색을 하고 해요. 예. 자, 여기 제가 조금 얘기가 달라지게 됐는데요. 이런 인식 가진 사람들이 또 모인 그런, 우리말로 쉽게 표현해서 동네가 있어요. 최근에 KBS 공영방송에 뉴스 진행한다는 모 개그맨 있죠. 제가 이런 사실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 국장님이 알려줘가지고 최근에 제가 인지하게 됐거든요. 제가 또 우연히 그 대학에서 한번 조금 반학기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학기를 제가 채우지 못한 게 저보고 그런 반통일적인 발언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남북의 이 문학을 설명하는데 문학과 사회의 차이, 그러니까 문학도 사회적인 영향을 받고 그 속에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남북의 차이를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그런 반통일적인 발언이 있으니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중간에 그만두는 사태까지 제가 이제 피할 수 없어서 이제 그런 사태가 되고 있는데, 자, 다 아시죠? 그 전에는 조금 또 제가 이 정확한 기명은 얘기하지 않겠는데, 수원에 있는 모 또 신학교가 그런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했었어요. 근데 또 다른 신학교가 생겨가지고 거기가 마치 이제 이런 인식의 센터처럼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모르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인식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확산이 되는지 하는 걸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역사인식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들을 때는 반공이라고 하는 이 명사가 반대하는 거고 하니까 소극적인 개념으로 생각이 되고 하는데, 미국에서 소위 그 메카시즘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늘 이제 이런 그 문제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했는데, 제가 맺은 말에서 이 첫째 단락을 통해서 제가 그 문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도 변호사나 김영 총장이나 자주 하는 얘기니까 제가 반복하지는 않겠고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 반공이라는 가치라고 하는 게 과연 그 소극적이고 또는 이렇게 무슨 그 탄압하기 위한 그런 정책 수단이었나 하는 거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자리에까지 와서 얘기하게 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자유가 참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자유가 없으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고 또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런 게 위협받는 현실이 됐어요. 제가 좀 예민해서 그렇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서 우리 스스로 자위해야 되고 자구해야 되고 또 이렇게 분투 노력해야 된다 하는 뜻으로 제가 강의 잘 못했지만 이런 자리에 가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또 조금 사적인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서 제 스스로 제 나름대로 한국 현대사 교실 같은 걸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드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가 왜 이렇게 특히 현대사에 대한 인식이 왜 이렇게 되나? 근데 그래서 이걸 좀 교정해보자 해서 국정교과서 문제도 제기되고 한 것인데, 그걸 마치 또 이제 애비미화하기 위한 짓이다 하는 식으로 또 이렇게 아주 그냥 돌팔매질을 하는 사회가 된 거죠. 지금 이거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게요. 지금 이게 우리 소위 지식사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외롭다 하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우리 또 김미영 총장이 최근 알려주는 표현이 지금 한국은 문혁 시대를 지나가고 있다, 이런 표현을 또 똑똑한 젊은이들이 한대요. 근데 만약에 그런 시대를 통과한다고 할 때 그냥 가만히 엎드려만 있었다 하면 그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이런 말씀 또 드린 거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2차 대전 이후에 현대사를 이제 설계한 사람 중에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있었죠. 이 양반이 이제 2차 대전 끝나기 전에 타결했어요. 그래서 이제 트루만은 이 공산주의나 이런 이 소련의 정체에 대해서 아무런 인식이 없었다고 해요.
부통령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이제 대통령으로 이렇게 자리를 이어받게 됐으니까 그걸 이제 인식할 수 있었던 사람이 처칠이고, 그래서 처칠이 이렇게 그런 문제에 대한 심각한 인식을 이제 얘기하려고 했는데, 처칠은 또 2차 대전 끝나자마자 이 수상 자리에서 축출이 돼요. 응? 영국 국민들이 선택한 거죠. 어쨌든 이 루스벨트 대통령이 한국 사람들이 일제에 대해서 뭘 투쟁한 게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약에 가만히 있으면 당신들 그때도 가만히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제 개인적으로는 후배님들인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도 조금 이 힘을 보태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인식 문제가 중요하고, 그래서 정말 이 한국 사회에서 지금 가짜 역사가 횡행하고 있다. 이런 문제 우리가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느냐. 그러려면 정말 역사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설명해야죠. 제가 지금 구글 이 위키피디아 백과 말씀드렸는데 요즘 또 나무 위키라는 게 있어요. 나무 위키만 봐도 완전히 이렇게 자편화된 인식으로 채워져 있어요. 근데 이런 역사인식 문제 누가 바로잡을 수 있냐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연세 많으신 분 6.25도 겪고 또 해방도 겪고, 제가 저 어머니가 올해 나이가 연세가 80대 중반이에요. 이제 해방 맞고 하던 시절에 여학교도 다니고 했는데, 내가 우리 어머니 이제 경험담이니까 이렇게 소중하게 기억하고 하면서 해방 후에 공산주의가 나쁘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말로만으로는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처럼 무슨 지상낙원을 제공해 주겠다고 하는 식이죠. 근데 6.25를 거친 다음에 그 본체가 뭐다, 실체가 뭐다 하는 걸 경험적으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를 정말 우리가 조금 이게 과장하는 거라고 보실지 모르지만 이승만 박사가 이런 얘기 다 일찍이 하고 해요. 공산주의가 되면 노예 체제가 될 거다 하는 그런 인식을 내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적인 지도자들도 제대로 알기 어려운 상태였어요. 트루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루스벨트도 병약한 상태에서 그런 문제 생각할 시간도 없었고, 이 처칠이 이제 그런 문제를 아주 냉정하게 인식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이 철의 장막이니 뭐 또 냉전이니 그 다음에 또 주계 장막이라는 말이 나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인식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이걸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게 젊은 세대가 이런 역사를 어떻게 알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에게 우리가 역사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역사인식을 제대로 가지고 전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는 교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또 지식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또 그때 실제 경험을 가진 분들이 우리 역사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해야 된다. 제가 맺은 말 간단히 있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앞단락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고요.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렇게 된 마당에, 그리고 거짓 뉴스, 거짓 역사를 말하는 자리에서 안창호의 생애와 사상을 한번 떠올려 보게 됩니다. 일제하에서 타계해서 그는 권력의지를 바로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지만 그가 무엇보다 싫어했던 것은 거짓이었습니다.
그가 한 어린아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홍구공원의 투척 사건 후 일병들이 이렇게 거리에 이제 질비하게 깔렸다고 해요. 그런 상황에서 몸을 드러내었다가, 이건 이 백범 일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백범이 그 홍구공원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다는 걸 다 아시죠. 그리고 임시정부의 백범이 이렇게 거기에 가담하게 될 때, 그때 안창호 선생이 내무장관이었고 백범을 경무총감으로 임명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백범은 당연히 다른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이제 비밀로 밝힐 수 없는 사안이지만, 이 도산에게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으니까 몸을 피하시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도산이 이 어린아이하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몸을 드러냈다가 잡혀가지고 결국 옥사하는 형태로 백범의 생애가 주어지게 됐죠. 우리도 그와 같이 진실을 무기로 싸워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실과 함께 싸울 때 언젠가 머지않은 시간에 좋은 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